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고소의 전략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정치권은 쉴 새 없이 돌아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삼선 국회의원이면서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안호영 의원 모셨습니다. 지역구는 전북 완주 진안 무주인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현안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은 방송에서 처음 오셨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실제로 안호영 의원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아하 물어볼 칠 만큼 정말 중요한 얘기 많이 하실 텐데요. 자, 하나하나 좀 이제 들어가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크로비스타의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윤석열 김건희의 자택에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정책 상징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검찰이 사법 처리하겠다라는 의도가 확실히 있다고 보십니까? 외견상으로는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저는 뭐 좀 지켜봐야 된다.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잘 알다시피 검찰이 그간 그러니까 그 김건희, 윤석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에 있어서 아주 소극적으로 수사를 제대로 안 했죠. 그런데 이제 왜 갑자기 이렇게 수사를 이렇게 할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제 정권이 대선 국면이 되면서 검찰에 대한 불신이 높고 지켜줄 권력들이 없으니까 국민으로 하여금 검찰이 그래도 존재 가치가 있어야 된다. 네. 바로 이제 그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수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에 그렇게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이런 걸로 봤을 때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죠. 사실은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 검찰보다는 이제 특검법을 네. 통과시켜서 특검이 수사하는 게 가장 국민이 아마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현장에서 이제 유권자, 국민 많이 만나보시니까 어떻습니까?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검찰이 지금 이 정도 수사를 하면 야, 검찰이 이제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좀 다행이네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많이 할까요? 아니면 저 검찰 절대 믿을 수 없어. 어떤 장난을 치는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불신의 기초 위에서 저 상황을 보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우리 국민들은 검찰을 불신의 눈으로 예.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검찰이 그간 그런 행태를 쌓아온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그 압수수색을 지금 376회인가요? 네. 그렇게 많은 압수수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수사를 계속하면서 국민들이 야 저거는 정권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말하자면 검찰이 청부 수사하는 거다. 네. 이제 이렇게 조작 수사하는 거다. 지금 이런 인식이 크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검찰에 대한 이런 일련의 수사 과정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아주 높은 거죠. 자, 대선이 이제 6월 3일인데 그 이전에 김건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뭐 소위 이제 말하는 꼬린시키겠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검찰 쪽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럴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도 지켜봐야 된다고 지켜봐야 생각합니다. 한다. 예. 지금은 이제까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에 대한 혐의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네. 뭐 도이치모터스도 있고 명태군 건도 있고 건진법사 건도 있고 많은 건들이 22년부터 계속 이렇게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어 왔는데 제대로 한번 수사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그것은 검찰이 그런 문제는 이제 수사 의지가 없고 그런 혐의를 밝힐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영장을 청구를 못한 거 아닙니까? 제대로 했다면 청구할 수 있었겠죠. 그런 게 지금도 역시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만한 의지가 있는 거냐. 네. 이런 거에 대한 여전히 의문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국민들이 이런 이제 검찰의 전방위적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자택이나 압수수색까지 가면 대선에 영향이 있겠나 없겠나 아니면 표의 결집이 뭐 국힘 쪽에 쏠린다든지 아니면 민주당 쪽으로 쏠리든지 뭔가 이런 대선 판도에 검찰의 수사가 영향이 있다 없다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있다. 예. 네. 그러면 있다는 것은 민주당 쪽에 좀 유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양면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네. 것을 국민들이 이제 뭐 검찰에서 감추고 제대로 수사를 안 했으니까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수사를 하면서 밝혀지는 측면에서는 그거는 혹시 이제 중간에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몰랐는데 이런 비리가 밝혀지니까 그 민주당 유리한 측면도 있을 거고 다른 한편에서 보면 소위 말해서 아주 이제 극우적인 이런 입장에서 보면 더 결집시키는 그런 네.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위기감이 높아지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런 것들 보고 오늘 아크로비스타 쪽에 제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분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니까요. 네네. 인생무상이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네. 윤석열 김건희가 자기 집 올 틀렸어요. 네.
혹시 압수수색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런 적은 없고요. 그런 적은 없고. 네, 예전에 한번 뭐 학교 다닐 때 예. 체포를 당한 적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했던 사람이 부부가 왔는데 네. 자 이렇게 나온 지가 한 달도 안 돼서 자기 집이 털리는 거예요. 근데 네. 자기가 가장 신복처럼 권력을 사유했던 상징인 검찰 이 대거 그냥 출동을 해서 자기 집 털어간다. 이랬을 때 이제 윤석열 김건희의 심정은 어떻겠느냐. 자리에 있을 때 잘하지. 지금 나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고 결국 그들은 지금 범죄자의 신분으로 국민적인 또는 법적 심판대에 올라서야 되는 상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안타깝습니까? 아니면 당연합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죠. 예, 예.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이런 문제 가지고 아마 그 지역이 상당히 소란스러웠을 거예요. 지금 뭐 소위 말해서 보수 그 유튜버가 가서 네. 또 말하자면 뭐 빨갱이 기자 물러가라 또 검찰 뭐 물러가라 이제 이렇게 시위도 하고 돈 벌려고 하는 목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예, 그런데 그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문제까지 계속 우리가 살고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까지 시끄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주민들 입장에서 좋게는 안 보겠죠. 예. 자, 전북에 이제 지역구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조금 불편한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자, 이번에 괜찮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보니까 호남에서 생각보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 투표율이 높지 않더라고요. 네. 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나마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예, 마지막 예. 정리 정도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네. 여전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남의 약간 압도적 지지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느낌인데 실제 호남이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그거는 약간 오해인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호남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저는 아주 지지 강도가 세다고 보거든요. 네. 아까 이제 그거 좀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호남에서의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우리 그 투표할 때 권리당원의 투표율이 한 53% 정도 나왔어요. 그것은 이제 사실 지난 20대 대선 경선 때하고 약간 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인데 여기서 조금 유의해서 봐야 될 거는 대신 이제 득표율이 88.9% 예. 아주 높게 나왔거든요. 지난번에 비해서 거의 뭐 배에 가까운 정도 수준으로 높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아주 이제 높아진 거죠. 이제 투표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난번 대선과 이번 대선에 보면 그 민주당의 그 호남의 권리당원 숫자가 엄청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20만이었는데 지금은 37만으로 늘었죠. 예. 그리고 실제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번에는 20만 정도가 참여를 했고 예.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예. 지난번에는 11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죠. 예. 그러니까 절대 숫자를 보더라도 참여한 저 숫자가 적은 게 아니다. 네. 상당히 참여 숫자도 많고 지지율도 상당히 높게 나왔다. 88% 넘게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남의 어떤 지지나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이 통계로 보더라도 상당히 높다, 견고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남 전북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비슷합니까? 네네. 예. 전북 정서와 또 전남 광주 정서가 좀 다르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좀 일관되게 같이 함께 제가 가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투표율 예. 투표율 나온 걸 보니까 전북은 53.7%였나요? 해서 예, 예. 지난번과 이번에 똑같았고 예. 광주 전남 쪽은 53%인데 조금 67인가? 조금 예. 낮았죠. 예. 지난번에 비해서. 그렇지만 그 전체적으로 그 득표율이나 이런 거는 88% 이상으로 높게 나왔죠. 의원님 제가 질문 드리면 솔직하게 대답해 주실 거죠? 예, 그러시죠.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한덕수하고 손잡는다. 이재명 끝까지 안 된다. 반면이면 나는 무조건 정치를 거기서 그 둥지를 결고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호남 쪽 민심은 어떻습니까? 그 별 영향을 저는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낙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낙연 대표에 대한 호남의 평가는 이미 끝났다. 끝났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으로 해서 국회의원 5선을 하고 도지사를 하고 총리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대선 기간 동안에 민주당에 상처를 주고 또 탈당을 해서 당을 만들었죠. 이때 그 평가가 어땠느냐? 지난번 총선 때 그 민영배 의원님 지역구에 같이 나왔는데 민영배 의원이 그때가 73%인가요? 네. 70 퍼센트를 넘겼고, 그렇고 지금 예. 여기가 이낙연 대표 13% 정도 나왔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위상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그 이낙연 대표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치 행로가 말하자면 이제까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정치 행태를 보였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호남 민심은 평가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든 별 영향이 없을 거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국힘 쪽으로 가서 정치를 한다고 전제하면 네. 그렇게 해서 국힘을 결집시키는 효과하고 네. 이낙연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이제 배신하고 총리까지 지냈던 사람이 당 대표까지 하면서 한때는 압도적 지지율이 나온 대선 후보였어요. 이게 민주당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낙연이 저쪽 가서 편을 만들면 이쪽에서는 오히려 응징 또는 분노 또는 심판에 대한 열기가 더 높아지는 것과 만약에 우리가 제3자의 관점에서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실제로 한덕수하고 손을 잡고 이재명을 욕하고 그리고 민주당을 욕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이낙연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 합쳤을 때 그 시너지 효과 날라고 그러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지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한덕수를 지지를 했는데 오히려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아 인간적으로 저게 아니지 예. 이렇게 얘기하면 거꾸로 가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아마도 이번에도 저기 광주의 이병호 의원님인가요? 예, 전 의원님 계시는데 원래 이낙연 대표는 뭐 최측근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낙연 대표 요즘 그 모호한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죠. 뭐 대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후보가 나와서 경쟁을 하는 것 같으면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에 총리까지 지냈고 당 대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분이 갑자기 내란 세력과 손을 잡고 저쪽에 가서 대선 후보를 돕는다라고 했을 때 야 민심이 알아서 판단하겠지 유권자가 결정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니면 제대로 된 노선 투쟁을 내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저는 그것이 민주당 차원보다는 호남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좀 한번 논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좀 사실 합니다. 아니 그럼 뭐 당연히 그건 해야죠. 왜냐하면 억울하니까요. 네. 바라보는 쪽,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제 이렇게 되면 좀 나서서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은 좀 아니, 들거든요. 저도 뭐 100% 동의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알다시피 계엄과 내란 이후에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최대 숙제는 이런 내란들을 청산하고 또 정권 교체를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고 이걸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데 민주주의를 얘기했던 사람이 이율 배반적인 그런 행동을 할 때 만약 그런 행동을 한다고 그러면 네. 당연히 그건 비판받아 마땅할 일이고 예. 당연히 그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국회에서 생각합니다. 이제 한노위 상임위원장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가지고 나와서 정치를 하지도 않아야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저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용이나 또는 무관심으로 흘러보내면 대한민국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검찰도 똑같이 우리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법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심판을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더욱더 논쟁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에 이제 거론되는 분이 두 분 더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있어요. 네네. 또 정대철 상임 고문 같은 경우 이거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지금. 네. 그럼 고양이 같으면 한덕수 호남 사람이니까 야 우리 지지하자.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국가의 지도자를 대한민국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데 그런 논리로 접근한 거는 말이 안 되죠. 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 집권 동안에 임기를 그러니까 총리로서 계속 보좌를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국정 파탄에 책임이 윤석열 못지않게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계엄과 내란을 통해서 이 국도에 이런 헌정 질서를 위험에 빠뜨린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이 한덕수 총리인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고향 사람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두둔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향 그리고 이제 개헌 논자니까 개헌 같이 하자 이렇게 이제 지금 원로 정치인들이 예. 민주당에서 어쨌든 품을 만들면서 대표도 하고 상임 고문하고 또 자제분은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했는데 요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저 사람들과 손을 잡느냐. 이것은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현재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 놓은 지난 3년의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느냐. 이게 정말로 선호도 문제냐? 취향의 문제나 이런 거 아닌가요? 서로도 문제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죠. 예, 예. 이거는 이런 그 대한민국 향후에 어떤 가치를 갖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이런 근본 가치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런 헌정 질서를 파괴한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하고 민주원 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되고 사실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말하자면 뿌리를 박아오고 해왔던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우선해야죠. 그런데 다른 얘기들을 자꾸 들이대는 것은 설득력도 없고 본인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목받는 분이 이제 보수적인 성향의 이제 뭐 기자 출신 정규재 전 네네. 한국경제 주필이나 조갑재 대표 이런 분들이 오히려 바른 소리하고 보수가 원래 헌정을 수호하고 네. 국가 간이 투철하면 어떻게 국회다가 군인을 동원해서 계엄을 하는 이걸 어떻게 찬반 양론으로 가느냐 이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니까 그게 맞는 말씀이죠. 그 너무나 대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에 있는 원로 정치인은 오히려 가서 한덕수와의 사적 관계 또는 뭐 개헌이 필요하면 국민들 뜻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그쪽으로 줄을 서고 있는 이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대비되는 두 가지의 상황을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 보수 지금 원로 언론인들 이런 이제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은 그 우리 사회가 제대로 발전하려고 그러면 건강한 보수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이런 뭐 조갑재 뭐 그런 주필이나 네. 혹은 뭐 정규재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죠. 네. 뭐 이런 그 경제 관련 바라보는 이 시각, 국가가 해야 될 역할 이런 게 많이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 국가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일단 기본 가치에 대한 기본 가치를 중심으로 보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바가 크고 네. 앞으로 뭐 국민의힘이 말하자면 내란을 옹호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려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죠. 네. 여러분 지금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고소의 전략 함께하고 있고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전북 완주 진안 우주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많은 분들이 댓글 올려주고 계신데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큰 힘이 되고 이 방송이 정말로 오랜만에 스픽스에서 진지한 분 모시고 방송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은 분들 좀 이렇게 응원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픽스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이성노 선생님 주셨고요. 그리고 나그네님께서는 한덕수 호남 사람 아니다. 뭐 이렇게 호남의 정신을 오히려 나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주셨고 사랑초님께서는 애국 언론 스픽스 화이팅. 아마 애국 언론 이런 말을 쓰면 이제 스픽스가 보수적 성향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저 민주 진보 진영으로 왔는데 쟤들 정체성 뭐야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긴 하는데 확실하게 이재명 후보가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네. 보수 진보 논쟁이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네. 완전 실용 노선 그리고 대한민국 지금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냐. 급속도로 보수 진보 논쟁이 좀 줄어들고 정말로 다시 대한민국을 만들 때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프레임 전환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대체로 민주 진보 쪽으로 이렇게 이제 일종의 그 섹션이 좀 정해져 있었는데 이재명 지금 후보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예. 이제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죠. 지금 뭐 알다시피 그 아마도 국힘 쪽에 기본적인 전략은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으로 짜서 결국은 이제 보수 진보의 대결로 그 대선했던 구도를 네. 짜려고 하는 의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우리 시대 정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계엄과 내란으로 인한 여러 가지 국가 정체성의 혼란, 헌정 질서에 대한 이런 그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제대로 민주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이것은 보수의 진보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를 제대로 수호하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권 집권 이래 3년 동안 집권하는 동안에 우리 국민의 여러 삶이 정말 힘들어졌어요. 지금 뭐 경제 지표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그러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비전과 이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이 대통령 선거에서도 가장 중요한 숙제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우리 후보께서 얘기하는 이런 그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실용적 관점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하는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저 경제 관련된 행보 이런 것도 마음에 드십니까? SK 가서 뭔가 지금 이제 반도체 산업, 두 번째는 AI와 관련된 것 여러 가지 이제 좀 거시경제와 관련된 이런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이제 좋은 것 같은데 야 알고 보니까 민주당이
국힘보다 더한데 뭐 이제 이렇게 농담 좋아하면서 농담하는 사람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 방향은 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저도 알다시피 지금 시대가 우리 복합위기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후위기로 인한 여러 가지 그 탄소중립과 관련된 과제도 있지만 그런 위기가 있고 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뭐 여러 가지 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거냐는 그런 위기가 있죠. 또 뭐 그 외에도 많은 이 위기가 있는데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그 에너지 전환 같은 거 하려고 하면 재생에너지 비율이 상당히 좀 높아야 되거든요. 아래배 하려면. 네. 근데 지금 9%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삼성이나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해서 팔려고 해도 이게 이제 잘 못 파는 문제가 생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재생에너지 기반의 이런 산업들 어떻게 키울 건가. 네. 이제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는 네. 거고 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그 AI 산업 아닙니까? 이 AI 산업들을 어떻게 그 양성할 거냐, 육성할 거냐 이게 중요한 과제죠. 이게 되어야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생기는 거죠. 자, 장기 전략으로는 뭐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결국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한 달 남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이제 윤석열 정부는 아예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파면을 당하고 사법 처리될 거고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는 어쨌든 단기 성과를 뭔가 보여야 할 텐데 내수도 너무 안 좋고 이런 상황을 기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부담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차곡차곡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당 후보로 확정된 후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차분히 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표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회적 갈등들을 잘 통합해서 이 통합하는 그 통합의 정신으로 우리 국민의 마음이 하나 모아졌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숙제들을 풀어갈 때 이제 국론이 통일되고 네. 일들을 추진할 수 있겠죠. 좀 정책적인 것들은 아까 말했던 이런 그 미래 경쟁력들을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오늘 여러분 방송을 이렇게 안호영 의원과 함께 하니까 아주 좋은 학교 선생님께서 저한테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평소와 달리 차분하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안호영 위원장 화이팅이다 달려라 하니님 아마도 보좌진들이 동원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해리호님께서도 응원합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그리고 생방송 안호영 의원 출연하셔서 좋습니다라고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박복숙님 그리고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보물님도 이렇게 주셨는데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오는 것은 동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안호영 위원장님을 아는 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렇게 댓글 주고 계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 거시적이든 아니면 미시적이든 여러 가지 정책적 행보를 하면서 국민 통합을 이루어 가는데 반해서 김문수 후보가 이제 1등을 할 가능성이 있고 뭐 한동훈이 1등을 할 수도 있는데 대체로 지금 김문수 전 장관 쪽으로 국힘은 일단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덕수 후보는 좀 제쳐놓고요. 네. 김문수 전 장관과 인연이 좀 많으시죠? 악연이라고 해야 되겠죠. 악연입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인사청문회를 하러 왔죠. 이제 제가 이제 환노위원장이니까 인사청문회를 이제 주관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국무위원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로서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오셨으면 공인으로서의 발언을 해야 되는데 발언이 전부 다 말하자면 그 극우 유튜버에 가까운 그런 발언들을 하고 편향된 발언을 하고 고집이 워낙 세가지고 또 그 얘기를 계속 고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일제하에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의 역사의 어떤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헌법 전문의 헌법 정신을 반하거나 또 국가의 사법 시스템 부정하는 이런 발언들이거든요. 이것이 개인의 어떤 사인으로서 거리에서 유튜브로 할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장관 후보자로서는 그런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또 여당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뭐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전혀 뭐 들은 척을 않고
계속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바람에 회의 자체가 진행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근데 평소 품성으로 보면 우리 위원장님이 퇴장을 시키고 이럴 분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강제 퇴장까지 좀 시키고 이렇게 하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게 제 개인적인 선호의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저는 뭐 웬만하면 네. 그 청문회나 각종 우리 전체 회의 자체도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자리니까 존중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온 장관 후보자나 또 장관이 기본적으로 국회나 국민을 모욕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그걸 두고 볼 수는 없죠. 솔직히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김문수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때 뭐 국적이 일본이다라든지 그거 유튜브적 발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의 진심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눈치 보고 한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의 진심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럼 심각한 거 아닙니까? 심각하죠. 그러니까 장관의 자격 문제, 정치인의 그러니까 자격 그런 문제. 분이 만약에 예.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된다, 대통령이 된다. 예. 그러면 아마도 윤석열 거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계속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이재명만 안 되면 된다. 우리 똘똘 뭉쳐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걸 이제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그리고 우리가 표로서 심판하는 것은 당연히 뭐 투표라는 행위를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경우에 우리 사회를 좀먹는 일종의 그 나쁜 이제 이런 기류를 그럼 어떻게 이제 청산할 것인가의 문제도 생겨서 한때 노동운동 하셨고 그리고 옥살이도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극화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전혀 바꾸지 않느냐. 그 이걸 이제 이해를 하기보다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분들하고 손잡고 같이 가야 되나?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마음을 모아서 국가의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함께 협력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이제 저는 통합에도 원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 헌법 질서, 역사의 어떤 정통성,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윤석열이 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통해서 우리 헌법을 부정한단 말이죠. 그것도 그럼 통합의 대상이냐? 예.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는 민주주의의 적을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통해서 막아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건 아니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야죠. 이런 기준이 있어 이 기준을 중심으로 같이 통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생각 안 바꿀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바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법조인이시고 실제로 안 의원께서는 그 당시 일제식민지 시절에 우리 대한제국 또는 뭐 조선 하여튼 우리 임시정부에 있던 우리 민족이 국적이 일본 맞습니까? 일본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외견상으로는 그렇게 보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논의의 전제는 뭐냐면 일본이 한국을 병탄한 것이 합법적이다. 라는 전제에서 그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한국 그 당시 대한제국을 합병한 것이 병탄한 것이 그 당시 국제법적으로나 우리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정부에서의 입장으로 보면 그건 합법적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더 나가서 얘기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논쟁할 필요가 없는 명확한 역사적 사실을 아예 부정하고 있었으니까 김혜영 선생님께서 이렇게 글 주셨네요. 스픽스를 통해서 안호영 의원님 만나니 감사합니다. 김문수의 훈장 선생님, 안호영 의원 화이팅. 야, 이건 방송용 지금 이 댓글인데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우리 스픽스를 좋아하시는 분인지 아닐 겁니다. 막 지금 안호영 의원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올린 걸로 알겠습니다. 김혜영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일 정말 잘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순덕 님도 이렇게 글을 주셨는데 혹시 아시는 분 아니시죠? 오순덕 분은 아시는 분이네요. 아, 그렇습니까? 무주에 있는 분인데 무주에서 이렇게 글을 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사전에 연락을 드리지 않았지만 어쨌든 안호영 의원 나오셔서 말씀 이렇게 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시원하다. 안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 답답한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보물님도 이런 의견 주셨고요.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와 너무나도 대별되는 이재명. 그러니까 원판도 다르고 접근 방식도 다르고 국민들로부터 받는 호응도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렇게 이제 경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게임 해보나 마나 아닙니까? 저는 뭐 해보나 마나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김문수 뭐 예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예. 저는 뭐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선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는 101명의 정치인들이 다 지역구 내려가서 활동을 하라. 네. 비례는 비례대로 지역구는 정말로 활동을 하면서 구석구석 국민들을 만나고 이분들이 직접 투표장에 나와야 한다라고 이제 일종의 호령을 내렸다고 합니까? 아니면 가이드를 줬다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공천 때 평가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나오더라고요. 안이하게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지역구 관리하시면 저 완주 지난 무주는 엄청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일단 뭐 지역에 내려가서 지금 이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선거에 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내려가서 직접 말씀을 듣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일일이 아마 그 단체들 좀 타다니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조금 이제 지역마다 조금씩 편차가 좀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과거에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무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면 이제 경상도 쪽에 좀 가깝고, 그래서 그런데 조금 더 그런 쪽은 약한 쪽은 좀 더 가서 좀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 있는 우리 지역구에 있는 유권자 한 분 한 분을 다 만난다는 각오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선 투표율은 어느 정도 갈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표의 대통령 선거 하면 70% 후반대는 다 갔는데 그 이상 갈 것 같습니까? 이번에도 뭐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영남 지역을 가장 먼저 이제 이재명 후보가 투어를 한다. 영남도 굉장히 부산에서 지금 1등하고 대구 경북에서도 지금 현재로는 1등을 하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압도적 지지를 받는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낮은 자세로 더 밑바닥에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하라. 이제 이런 것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데, 여론조사 이 지표나 이런 걸 보면 또 여러 가지 지금 시대 상황으로 보면 압도적인 지지로 받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역대 우리가 선거했던 이런 그 상황들을 보면 항상 이렇게 아까 보수와 진보의 그 프레임 때문이라고 뭐 봐야 되겠지만은 박빙 승부를 보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로서도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국민들을 만나서 얘기 듣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죠. 민주당 지금 국회의원들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101명 정도 되면 뭐 각자 자기 생각도 다르고 또 독립적인 헌법기관의 어쨌든 의원으로서 일사불란하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상황 따라서 각자 그냥 처지에 따라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저희들로서도 이게 절박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집권 이래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기에 빠졌다. 그리고 또 어쨌든 계엄과 내란으로 인해서 더 위급한 상황에서 정말 천재이루로 천신반고 끝에 네. 어쨌든 국민들께서 지켜주셔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해서 지금 대선의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정말 이 기회에서 정권 교체를 해내지 못한다면 이건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거죠. 네. 그리고 역사에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재도약할 수 있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거든요. 네. 이 기회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그런 소명의식이 있죠. 101명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실제로 좀 게으름 피우거나 돼서 다 이겼어 뭐 이렇게 하는 분 없습니까?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까지 역대 선거를 보면 예. 만만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지역에 내려가서 한 분 한 분 다 설득해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이제 나선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들은 이제 3년 전 생각해 보면 이재명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때는 마지막에 막 표를 모아서 뒷심을 발휘해서 죽기 살기로 뛰긴 했는데, 지금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국회의원들이 나섰다. 그때도 다수당이었고. 근데 지금은 확실히 다르다 이런 생각은. 저는 뭐 지난번보다는 지금이 확실히 좀 다르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를 하고 그다음에 또 총선도 치렀지 않습니까? 네. 이 여러 가지 또 국가적인 어려운, 당으로도 어려운 점도 있었고 국가적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좀 함께 겪어오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우리 당원들 또 의원들의 신뢰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 당의 지금 후보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또 아까 말했던 국가적인 위기를 또 기회로 만들 정말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170명 전부 다 똘똘 뭉쳐서 정말 이 역사적 과업을 잘 수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호영 의원께서는 지금 국회의원 세 번째 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중진 의원은 이제 반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보통 일 열심히 안 하고 뒷방에 예전에 그냥 우리 쉬운 이야기로 그냥 뒷방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그냥 떡 폼만 재고 있으면 영감님 소리 듣고 좋았던 시절도 있는데 지금 22대 국회 들어와서 민주당에서 하는 거 보니까 초선이나 다선이나 중진이나 다들 현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그런 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그 윤석열 정권 집권 이래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려움 또 당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실제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함께 더 단합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이제 이런 측면들이 좀 많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표를 하면서 총선 치르면서 좀 더 이렇게 당원 중심으로 네. 당원 중심의 우리 민주당 여러 가지 당의 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예, 예. 그러면서 더 이제 단합하고 적극적인 된 측면이 있는 거죠. 당원 주권주의라는 이제 이야기로 당원들과 훨씬 더 강력하게 호흡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저는 이제 분위기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위원장님은 어떻습니까?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또 상임위원장으로서 지역구 하실 때 당원들하고 접촉면을 훨씬 더 넓히고 있습니까? 또 당원 숫자도 많이 늘었을 거 아닙니까? 예전보다. 그렇죠. 예. 저도 어쨌든 우리 당원들과 더 자주 소통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근데 현실적으로는 국회 상임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실제 상임위원장으로서 면담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 회의들로 주관할 게 있어서 그렇게 자주 가지는 못합니다만은 다양한 형태로 예를 들어서 뭐 유튜버라든가 아니면 홍보라든가 또 다양한 면담을 통해서 항시라도 우리 지역의 또 주민들을 뵈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조영만님께서는 환노위원장 화이팅 이렇게 주셨고요. 추녹 남궁 추녹님이시네요. 안호영 의원님 최고입니다. 그리고 신압으로 37님은 뭔 짓을 해도 국민의힘은 힘이 안 됩니다. 통합정치를 내세운 이재명 대표님 반드시 대한민국의 멋진 청사진을 열어주세요. 고수의 전략으로 이렇게 뭐 글을 굉장히 잘 쓰십니다. 신압으로님 고맙고요. 그리고 저도 이재명 대표 똘똘 뭉치는데 한 표입니다. 보물님 주셨고요. 드림님께서는 이렇게 주셨네요. 프리랜서 노동자입니다. 제가 아는 안호영 의원은 경청의 달인입니다. 우리 얘기 잘 들어주십니다. 이번 선거운동도 크게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의견 주시니까 이건 절대 짜고 올리는 글이 아닌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의외로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고 호남에서 특히 이제 전주 이제 완주 지난 무주에서 표 엄청 얻겠는데요. 이렇게 하시면요. 저희가 목표는요. 예. 하여간 역대로 보면 전북이 예. 투표율이 제일 말하자면 투표율이 높은 축에 속하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저희 완주 지난 무주가 예전엔 장수까지 있을 때 보면 거기가 막 전국 면담에 보면 1등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하여간 이번에 전국 투표 1등 되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발이 부르트도록 뛰겠습니다. 야, 지역구 주민들 참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기침하는 거 여러분 양해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얼마나 기침을 참으면서 방송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은 이건 자연 현상이라서 잘 되진 않는데 압도적 완성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꾹 누르고 이 방송 보신다는 김도희 선생님도 들어와 계신데요. 오늘 시원해서 좋습니다. 뭔가 제대로 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제가 파이팅 있는 분들과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데 오늘처럼 학교 선생님인데 고상하게 원칙적으로 바르게 올바른 길을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또 안호영 의원님과 이렇게 하니까 더욱더 제 스스로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김여진님께서는 6월 3일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투표 안 하고 놀러가는 민주시민들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투표장에 가야 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건강관리 잘하면서 지금 운동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요. 그래야죠. 지금 이제 D-Day로 34일 그리고 아마 사전 투표하면 이제 한 30일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제 중도 확장 노선 이렇게 가면서 폭넓게 영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 내에서는 원칙주의자들 그냥 정체성 강조하는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하거나 아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없습니까? 그런 분위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광복 행보도 결국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요. 꼭 필요하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혹시 다음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안 하고 다른 것도 나오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뭐 아직은 뭐 일단 대선 여기 치르는 데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예. 여기에 집중해서 하고요. 예. 여러 가지 또 고민을 해봐야죠. 제가 알기로는 전북이라는 지역구가 정말로 국회의원 되기가 어렵고 어려운 데인데 오늘 안효영 이제 의원 만나 뵙고 말씀 나누면서 참 민주당은 그래도 복이 많다. 이재명 후보도 이런 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저렇게 만들다면 너무너무 그래도 해볼만 하겠다 의미 있는 그런 역사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선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서비스 이렇게 나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재밌습니까? 네, 아직 떨렸습니다. 뭐 떨리고 이거 너무 자신 있게 하고 제가 좀 죄송스럽긴 하고요. 하여튼 자주 모시면서 방송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이렇게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 들어와서 방송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들은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안호영 위원장과 같은 분과 또 열심히 손잡고 어깨 걸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드는데 D-Day 34일입니다. 대한민국은 한 달 뒤면 완전히 바뀐 그리고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길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여러분들 힘차게 달려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고소의 전략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안호영 위원장님이 더 큰 대한민국의 일꾼이 되도록 많은 지지, 지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